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죠. 2020년까지 희를 실현하려면 매년 15%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데요. 시급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 것이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들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연평균 15% 이상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기업 도산과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경제 활성화와 함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있지만 당장에 10,000원으로 인상하느냐를 놓고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빈곤 탈출, 소비 여력 증가로 내수 활성화, 정부 재정 부담 경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중소상공인의 급격한 부담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가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급격한 인상을 통해서 앞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한다는 것이 지금 자영업계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는 것, 이것도 저는 대표적인 파퓰리즘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과연 이번 논의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 조기 달성을 위한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쟁점과 바람직한 해법에 대해 심층 토론해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병훈 중앙대 서약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죠? 예. 이런 공약에 대한 기본 입장 두 분 얘기 먼저 듣고 시작할까 합니다. 간략하게 듣고 시작하죠. 네, 이 교수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바이기도 하지만은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 그 5개 정당에서도 공통적으로 최저임금을 10,000원대로 올리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같이 공통적으로 제시된 바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2020년과 2020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합의, 크게 보면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우리 사회에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회가 노동 양극화, 사회 양극화가 지나치게 심각하게 지금 고착화돼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을 잘하면 낙수 효과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소득이 나눠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런 경제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에 더 많은 소득을 안겨주고 그들이 내수가 살면 경제가 좀 활력을 얻는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 한다면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리는 것이 좀 마땅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당시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도 대체로 합의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군요. 뭐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2020년 그리고 임기 중에 2022년까지 10,000원 인상하겠다. 이제 그렇게 공약을 걸었죠. 그런데 정말로 이 선거 공약이 이제 현실화되는 듯한 이런 것까지 왔는데 사실 이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게 이제 눈앞에 온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성의 문제에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연평균 8.6%씩 인상돼 왔죠. 매우 가파르게 인상돼 왔는데 이제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0원을 실현하려면 2020년까지 해마다 또 3년간 15.7%가 이제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중요한 건 이제 월급 받는 사람은 많고 근로자는 많고 사장님은 적습니다. 네. 이제 사장님의 목소리가 이제 잘 들려야 되는데 네. 과연 이 산업 현장의 얘기를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쨌든 노동계에서는 최저 일만은 서는 돼야 그래도 기본적인 최저 생활은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올리게 되면은 특히 중소 또 소규모 영세업을 비롯해서 오히려 도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양쪽에서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방향성은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고 저는 여전히 예. 앞서 밝힌 대로 생각하고요. 다만 허 교수님이 말씀하신 점도 저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데가 영세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이 될 텐데 이들의 임금을 올리게 되면 이제 자연히 벌은 돈을 갖고 나누는 데 있어서 예. 그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이 상당히 그 수익성에 큰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든 그런 현실이 저도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만큼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되 거기서 나타나는 혈적인 여러 문제들은 예. 정부가 잘 보완하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일정한 그 인상 기간 동안에 좀 지원책을 마련하든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새 일자리를 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함께 좀 마련되고 지원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두 분이 서로 의견 수렴하는 것 같으면서도 기본 방향으로 가고 보완책으로 이제 나머지 문제점을 해결하자. 그게 이병헌 교수 입장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신정부의 이 최저임금뿐이 아니고 소득 주도 성장, 예. 그래서 양극화의 문제를 이걸로 풀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이 최저임금 문제만 보면 사실은 지금 문제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300인 이하를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분류하는데 이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는 그 기업이라고 하면 그 98.4%가 중소기업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게 좀 대기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1.6%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예. 사실 절대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문제가 되었고요. 특히나 영세 사업장이 문제죠. 그냥 고용 종업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를 우리가 영세 사업장이라고 하고 또 10명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제 소상공인 5명 이하 이렇게 줄어드는데 예. 30인 이하의 사업장이 지금 85.8%예요. 지금 이 최저임금제에 걸리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 하는 그 신정부의 이 소득 주도 성장의 그 모델이 지금 당장 이제 최저임금에부터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10,000원을 인상했을 때에 바로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뭐냐 85.8%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 영세 사업장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기업가 또는 부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 어려운 그 사업장, 그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네, 그 뭐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해 주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예. 다른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있고요. 예. 이제 법정 기구인데 거기서 그 구성은 노사 대표 각 구인씩 그리고 정부가 추천한 공의원 부인으로 해서 총 27인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6월 말까지 법정 시한은 6월 말까지 3자 간의 협의를 거쳐서 대략 그 최저임금을 내년도 올해 논의는 2028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에 도출하면은 그 도출된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이제 보냅니다. 네. 그러면 이제 8월 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심의해서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통보한 그 액수를 내년도에 최저임금으로 발표하는 그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이런 협의가 보통은 이제 3월 초서부터 가동되기 시작하고 4월, 5월 그렇게 좀 더 노사 간에
물밑 내지는 공적인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올해는 조기 대선 때문에 그 최저임금 논의가 많이 미뤄지다 보니까 그랬겠군요.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데다가 좀 서로 노사 간에 특히 새 정부 효과인지 몰라도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런 좀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현저하다 보니까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노사에다가 정부 측에서 추천한 공익위원이 아마 참여해서 3자가 구성이 된다.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은 조금 정부 정책에 조금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근로자 대표 9분, 사용자 대표 9분, 그리고 이제 공익위원 9분이 문제인데 27분이 하게 되는데 이제 공익위원회 그 입장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문제는 사실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자유롭지가 않다는 게 이번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제3자적 입장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이걸 공약을 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10,000원을 올리겠다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의 그 약속이고 그 의지가 지금 강하게 지금 표명이 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과연 자유롭겠는가. 그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서로 간의 또 노사 간의 논의 과정 속에서 국민 여론도 같이 반영하면서 결정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협상 중인데 노동계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54.6%가 인상이 된 10,000원을 또 사용자 측은 2.4%가 오른 6,625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항상 시작할 때 보면 서로 갭이 크더라고요. 또 올해는 보니까 또 이제 8대 업종 또 치약 업종을 지적해서 다시 또 새롭게 나왔는데 이 양측 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번은 오 교수님부터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54.6% 당장 올려라. 이게 노동계의 그 목소리거든요. 정부의 목소리는 이제 그 2020년까지고 노동계에서는 당장 올려라. 54.6%가 되니까 사용자 쪽에서는 이거를 일단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2.4%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렇게 가는데 아마 서로 이제 어떤 뭐 타협하고 절충하는 선이 어느 정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좀 근접해 시작하면 안 되나요? 글쎄요. 그냥 너무 한쪽이 쓰이면 또 한쪽이 또 강하게 가고. 근데 지금 이제 8개 업종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내놨어요. 이게 지금 어떤 업종이냐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 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졸속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당장 이거를 그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더 낮추겠다. 2.4%에 또 절반으로다가 낮춰야 된다. 다소 좀 엄살스럽게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54.6%를 내년부터 올리라고 하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또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많은 시간은 안 걸리겠지만 아마 좀 상당한 진통은 단기간에 예상이 됩니다. 두 가지 사안이 겹쳐 있네요. 양측 주장하고 또 이번에 또 8대 업종까지요. 어떻게 보면 노사 간의 단체 교섭이 있듯이 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앞서 말씀이 나오듯이 대부분의 중소사업장 내지는 그 자영업자들한테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에 따라 그대로 이제 반영되는 그런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많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장 내에서 임금 교섭 하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교섭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교섭을 임하는 노사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first offer라 해가지고 각각 노는 많이, 일단 사는 올해는 뭐 얼마를 제시했지만 그동안에 사실 경영계 같은 경우는 전혀 인사를 못하겠다. 보수 정권 시절에서는 동결을 요구하면서 시작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좁혀오는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관례를 보면은 3자가 합의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노사가 이렇게 팽팽하게 있다가 어느 정도 좁혀지게 되면 그걸 합치는 못하고 중간에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런 공익위원이 정부 입장을 의식을 해서 어느 쪽을 이제 힘을 실어주는데 앞서 허 교수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 있긴 하지만은 8%를 높은 비율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참여정부까지는 두 자릿수의 임금 인상을 해왔습니다. 최저임금을. 그러다가 보수 정권은 아무래도 친기업적인
기업 입장이 되고 또 공익도 그렇게 의식을 하다 보니까 한 자릿수로 내려 이제 7, 8% 수준은 된다고 그게 높다라고 할지 몰라도 이전 참여정부에 비해서는 현저히 나아졌다는 식의 노동계나 시민사회 쪽의 입장이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니까 공익위원들이 좀 더 새 정부의 그 정책 기조나 공약을 의식을 해서 좀 많이 올리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 속에 노동계는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밀당을 함에 있어서 좀 그 압박을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 1만 원을 당정 올려라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업종별 차등 적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반대인데요. 아하. 사실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업종이지만 이전에는 이제 지역 일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편차를 최저임금을 정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앞서 허 교수님은 그러면 편의점, PC방,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 이외의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방문은 공기수가 틀린 것도 아니고 방문은 끼니수도 틀린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이쪽에 재정이 좀 열악하다 해가지고 그쪽에 최저임금을 낮춘다라는 걸 한다면은 우리가 헌법에서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생활 기준선을 만들어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허물고 열악한 업종에서는 덜 줘된다라는 식의 발상에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교수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시장에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노동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개입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근로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로의 대가. 그럼 이 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8.6%가 좀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거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 2000년에 우리가 시급이 1,6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4.1배가 올랐고요. 지금 8.6%씩 연평균 인상하는 동안에 물가 상승은 물가 상승이 2.2%씩 됐습니다. 3.3배가 더 많이 지금 최저임금이 올랐고 전체 임금 상승률이 4.9%였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1.8배가 저 최저임금은 빠르게 올란 거죠. 네. 그거는 팩트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는 이 노동의 그 가치, 근로의 가격을 어떻게 매길 수 있느냐 그러는데요. 지금 최저임금을 지금 현재 2017년 현재 몇 퍼센트가 못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13.6%가 최저임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업주는 고발을 하면 바로 최저임금법에 걸립니다. 예. 고발하면 바로 고발이 되는 거죠. 예. 그게 그 13.6%인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주로 어디에 몰려 있냐면 숙박 음식업의 35.5%, 농림어업의 46.2%, 그리고 도소매업의 18.8%예요. 네. 반면에 이제 근로의 강도라든가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제조업이나 전기가스업이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건설업이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숙박음식업이나 농림업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 정도로 추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말 그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가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96만 명이었거든요. 96만 명. 불법 취업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 지금 우리 일자리를 그들이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지금 최저임금에 그 미달되는 그런 업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등 적용 관련해 가지고 차등 지금 적용이라는 것이 따라서 업종 간에 이것을 지금 지역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생계를 보장하자는 것이거든요. 제주도와 서울의 물가는요, 평균 임금이 67% 수준입니다. 제주도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업종 간에도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 임금 차이가. 그거에 맞추어서 최저임금을 책정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노동계는 이거를 투쟁 대우가 이제 흐트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좀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또 나중에 하시고요. 좀 몇 가지 논점이 같이 좀 결합이 있어서 제가 하나씩 좀 제 의견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7, 8%대로 이제 계속 인상이 되었다라고 해서 좀 지나치게 좀 가파른 인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이제 참여정부 시기, 소위 민주정부라고 하는 그 시기하고 보수정권의 시기하고의 인상률의 차이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거고 7, 8% 올라와서 이미 충분했다 한다면은 이런 식의 요구가
1만 원을 당장 해내라. 아니면 모든 그 대통령 후보들이 1만 원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그걸 하나 이제 뭐 여러 자료를 제시하시니까 저도 이제 제시를 한다면은 그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신지 아시잖아요. 6,470원인데 6,470원. 그 돈을 갖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통상 그 최저임금은 바로 그 사람이 최저 생계 네. 생활을 뭐 인격적인 삶은 뒷전에 두더라도 아무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려면 어느 정도 생계비가 필요한지를 한다면 1인 가족 기준으로 210만 원인데 네. 6,470원으로 네. 계산한다면 135만 원밖에 안 돼. 현재 좀 낮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최저임금은 유력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우리가 새 정부가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노동계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제가 강조하듯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 양극화. 예. 그것을 밑에 사람들의 소득을 좀 끌어올리고 경제적으로 또 소득 올린 것들이 경제의 여러 가지 활력이라든가 소비가 살도록 하는 식으로 최저임금이 활용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은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 어려운 자영업이라든가 중소사업장에서 겪는 원화창의 어떤 그 단가 인하라든가 아니면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카드 수수료라든가 그들의 여러 가지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런 점으로 하면서 우리가 현재 현실에 있는 이중구조라든가 저임금에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는 그런 생활고의 문제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는 얘기지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예. 현재 상태에서 머무르자는 얘기는 그러면 그 뭘 어떤 개선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그런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예. 저렇게 반론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현재 13.6%의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못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만약에 이번에 그 18.2%는요 영향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342만 명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470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한 달에 135만 2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당 40시간이고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135만 2천 원을 받는 그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계소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혼자 벌어가지고 모든 가게를 꾸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최저임금의 가장 하한선을 말하는 거고요. 또 135만 2천 원을 주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의 입장을 한번 보면 여기에는 수당이 빠져 있어요. 수당이. 그래서 사실 실제로 지급하는 잔업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감안한다면 135만 2천 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가구당 소득으로다가 앞으로 이제 이걸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부족하다고 받는 사람은 늘 부족한 거죠.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부족한 거죠. 최저임금 자체를 지금 현재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르시네요. 예. 예, 아주 열악한 건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미만 그리고 이제 거듭 우리가 절대 근로빈곤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최저임금에 예. 적용되는 사람이고 실제 최저임금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안 지켜지는 사람이 뭐 이제 통계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경활부가 자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동부의 임금조사 자료라든가 등등을 했을 때 11%에서 13% 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에 일하는 사람들에 올라가는 만큼 또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우리 사회에 그만큼 저소득, 저임금층이 크게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건 최저임금 기대밖에 없어요. 네. 그랬을 때 그들의 앞서 그 뭐 물가 대비 임금 등등이 얘기 나오지만 우리의 이제 도시 생활 물가가 그만큼 계속 올라오는 그런 거를 고려한다 한다면 최저임금은 올라가는 게 그것도 제가 노동계가 주장하듯이 당장 만 원이 아니라 네. 대략 2020년에 하고 있는 현 정부 그리고 대선에 모든 정당에서 합의했던 그런 수준까지는 우리가 시도를 해 나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 저임금을 그 표현이 좀 속됩니다만 저임금에 그냥 의존해서 그 저임금 가지고 저임금 노동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게 그 유지되어지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지적으로 업그레이딩 차원에서 그분들을 오히려 이제 임금 노동 쪽으로 새롭게 활로를 열어주는 식의 개선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 구조를 바꿔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전히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너 가지 쟁점이 같이 지금 섞여 있는데요. 한두 가지 좀 쪼개서 얘기를 해보죠.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이제 판단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에 비춰봤을 때 최저임금이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박 교수님? 우리나라의 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임금 수준, 최저임금 수준만을 놓고 볼 때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난 그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입법하시는 분들, 최저임금 입법하시는 분들이나 노사가 다 좀 같이 공유하고 이 문제를 같이 좀 이해하고 오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 수준은요, 우리가 OECD 국가를 많이 기준으로 하죠. 선진국 기준으로 지금 두 가지 지표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예. 거기에는 이제 경제 규모라든가 구매력이라든가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쓰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우선 그 국민 생활 수준 구매력을 한 게 이제 그 국민 총소득 대비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예. 그거를 보면은요, OECD 21개 국가, 그러니까 자료가 입수가 가능한 51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8위입니다. 8위. 이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고요. 또 하나, 작년에 그 중위수 기준으로 보면요, 작년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이 국제 비교에 비춰봐도 비교적 괜찮다 이런 얘기군요. 28개 국가 중에서 16위로 중간으로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작년에 이의 제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이게 다르다, 산출 기준이.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28개 국가 중에서 9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상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하고 중위권에 걸려 있어서 결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인 통계라든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놓고 있는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슈가 되느냐. 이 비교의 기준이라든가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또 이 프로를 보는 또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뭐 오늘 이 프로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된 이슈에 그렇죠. 여러 방송 토론을 참여하다 보면은 이제 이 찬반의 입장이 갈리고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가 서로 좀 각각이 되다 보니까 참 논의하기가 어렵게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허 교수님께서 앞선 어떤 토론에서 이제 인용을 그런 자료를 8위, 9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또 그런 질문이 있길래 그 OECD의 그 OECD 통계 DB가 있어서 거기에 OECD에서는 직접 각국에서 보고하는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통계가 있죠. 제시가 되고 있어서 오늘 토론을 위해 제가 이제 직접 확인하고 왔는데요. 확인했더니요. 거기서도 한 4가지 지표가 제시가 되는데, 하나는 소위 리얼 웨이지라 해서 물가를 고려한 그런 이제 실질 임금, 최저임금 수준을 따져보면 우리가 US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14.4달러 로, 그러니까 이건 물가, 여러 나라 공통의 물가 기준을 했을 때 13위.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그 리스트가 3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좀 위에 위치하는 걸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반면에 다른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그런 지표로 해서 소위 중위임금 하고 평균임금, 평균은 전체 합산해가지고 그 숫자를 나눈 것이라 한다면 중위임금 1등서부터 100등까지 한 가운데 50등의 위치에 있는 임금을 찾아내서 비교한다면은 두 가지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30개국의 그 평균임금은 21위, 중위임금은 19위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OECD 내에서도 어떤 자료를 갖고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아까 허 교수님은 그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확인한 대로 보면은 13위에서 중간보다 아래인 19위나 아니면 하위층에 속하는 21위의 데이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갖고 과연 이제 우리가 사실 데이터서부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합의에 전제해서 어떤 것을 팩트를 갖고 우리가 국제 비교하거나 우리가 어떤 최저임금 기준에 대해서 노사가 어떤 식의 하나의 그라운드로 이제 기준을 삼을 것인가 하는데 우리는 그게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노사 간의 공방만 그치고 결국 이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식의 일들만 되풀이 되는 거죠. 국제 비교 자료는 조금 더 뭐 노사 쪽이 아닌 전문가들이 뭔가 합의를 좀 도출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정도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왜 거기에 이제 이거 그냥 팩트를 같이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금 전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의라고 하는 거는요, 작년에 우리 정부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다시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2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구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같이 합의를 보기 힘드냐면 무엇이 빠졌냐면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거기에 산입되는 그 소득의 그 기준이 달라요, 국가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실질 소득이 협소하다고 생각하세요? 넓다고 생각하세요? 외국에 비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 노사 간의 이건 제도 명백하게 개선을 위해서 예.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로 돼 있고요. 이게 매우 명백하게 바람직하게 한다면은 예. 이제 통상임금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듯이 통상임금이 사법적으로나 아니면 입법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 현재 적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협소하냐, 얼마나 그런 노동계는 그거는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식의 이제 여전히 논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노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기 싫어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범위가 우리가 상여금이 빠져요. 상여금이 빠져 있어요. 숙박비가 빠집니다. 네. 그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요, 숙박비가 포함이 되고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요, 상여금이 포함이 되고 여기 휴가비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네. 계약 단계에서 이미 고용주와 이런 계약을 맺죠. 상여금은 얼마 주겠다. 숙박은 제공하겠다. 네. 그런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해진 실질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할 때는 그게 빠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작게 잡히죠. 예. 뭐 최저임금 관련해서 국제적인 비교 필요합니다. 동시에 다른 일반적인 소득 수준이라든가 경제의 다른 형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몇 위쯤 있는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하위권에 있다면은 뭐 중위권 간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편이고 다른 부분은 중상위권에 있는데 최저임금 관련이 중하위권에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비교도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 넘어가세요. 아까 이병훈 교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무리한 저임금에 의존하는 오히려 이런 영세 부분을 우리 건전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하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예. 왜냐하면 제가 뭐 시간은 제약이 있으니까요. 중소기업인들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8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보죠. 지금 최저임금 10,000원이 오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당장 이게 지금 10,000원 오를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장 두려운 게요. 일단 감원이 일어날 수 있고요. 예. 감원이 일어날 수 있고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고용 계획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게 10,000원으로 오르는데 당장 그 단계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인턴 사원이나 신입 사원에만 50,000원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64%가 호봉제를 쓰고 있거든요. 실업이 증가한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실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심지어 직장의 폐쇄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장이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전 뭐 도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거꾸로 가는 거죠. 예. 그거는 사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비단 한국뿐만 아니고 뭐 미국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학자들 간에나 아니면 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단체들 간에 늘상 있어왔던 하나의 이제 쟁점입니다. 예, 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소위 이제 우리가 주류경제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고용량 곱하기 임금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전체 생산 요소의 예. 총합이 이루어지는데 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고용이 줄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식의 이제 이론적인 내지는 거기에 일정한 하나의 경험적인 근거를 갖고 지시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반론이 많아요. 그리고 실증적인 여러 국가의 사례라든가 국내에서도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파르게 올랐는데 우리 허 교수님 얘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그 고용이 줄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는 저도 이제 공부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어느 쪽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이러저러한 하나의 이론적인 주장과 더불어서 거기에 맞는 하나의 근거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또 반대하는 입장에 마련해가지고 그쪽에 어떤 각국의 사례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저는 다시 돌아가서 현실에 계속 이제 잡혀 있는 하나의 허 교수님의 이제 주장을 제가 지금 듣게 되는데, 우리가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의 문제가 비단 인건비만의 문제인지, 그렇다 한다면 사실 우리의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이중구조 얘기한다면 사실 생산물 시장도 이중구조가 돼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대기업, 수출기업이 그동안에 이제 낙수 효과로 돌아왔던 80년대 이후에는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모든 걸 독식하는 식의 것 때, 지금 이 최저임금은 우리 이제 경제 하나의 그 틀을 바꾸자는 식의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도 올리고, 그리고 이중구조에 있는 그런 사업자들끼리에 대해서도 보다 좀 아래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자들이 충분히 인건비만 따먹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카드 수주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그 원화청 프랜차이즈의 계약도 좀 더 공정을 하게끔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개선을 같이 하자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런 식의 변화를 최저임금서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따른다면 사실 문제가 큽니다. 많은 식의 후유증이 나는데, 정부 마침 재벌 개혁이라든가 경제 민주화도 같이 풀어간다 하니 이런 소득 주도라고 하는 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판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런 하나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대기업하고 이런 거래하는 게 불공정한 갑질당하는 식의 것들도 좀 변화시켜 나가면서 전체적인 변화를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최저임금 인상 시에 그 뭐 실업 증가 또는 반대로 고용 효과 뭐 관련해 가지고 경험적인 데이터가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내면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럼 일단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은요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노동집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업원 10명 데리고 5명 데리고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에요. 많은 자본 투자를 못하는 회사가 상대적 대기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죠. 인건비가 오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윗사람도 올려줘야 되고 줄줄이 올려줘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외국도 다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달라요. 최저임금의 문제가, 이것도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 자료인데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있냐면 최저임금 영향률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임금 영향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있는 게 지금 340만 명 정도 걸려 있어요. 이번에 이제 몇 프로에 오르냐에 따라서 같이 오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최저임금 영향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제 최저임금 정책을 할 때 우리나라는 18.2%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18.2%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11.1%고요. 말씀하신 미국은 3.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3분의 1 수준에 내려와 있죠. 일본도 7.3%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18.2%에 걸려있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지금 그동안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지금 2000년부터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빠르게 가파르게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이 기업주들은요 이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계속 지금 너무 다양한 사례들을 내버리면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퍼질 것 같은데, 외국도 그렇다고 하시니까 지금 얘기 공방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허 교수님 얘기를 때문에 그러면 어쩌자는 건가라는 이제 의문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제가 좀 간단하게만 드린다면은 지금 말씀이 그냥 없는 사람들,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용자 사장님하고 그 안에 일하고 있는 정말 저소득 저임금 받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하고의 몫을 덜 주냐 더 주냐라는 식으로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크게 그렇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대기업한테 지금 너무 이래저래 뜯기는 것을, 그리고 좀 그 사업을 좀 건전하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그리고 밑에 정말 근근하게 가는 사람들한테 최저임금을 좀 제대로 올려주고, 그리고 사실 이제 악독 사업주 비슷하게 최저임금만 갖고 그냥 인건비 이를 갖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식의 정상적으로 자기가 취업을 하든가 일을 좀 찾는 그런 식의 우리 사회에 좀 건전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진흙탕 같은 그런 식의 어떤 현실 속에서 계속 그걸 덜 주냐 더 주냐 이런 식의 얘기로 머물러 있는 거는 우리 사회 변화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허영 교수 짧게 추가하고 주제 넘어가야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넘어가고요. 지향점은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건 정치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뭐 대선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하겠다라고 해놓으니까 자유롭지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원리가 다 지금 생략된 채 지금 이런 논의가 되는데 예. 결국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조금 더 뭐 상세하게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같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헌 교수께서 허 교수님이 지적하신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 이제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대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될 경우에 뭐 좀 취약한 업종이라든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쪽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 대책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소상공인 그 서비스 분야에 네. 그리고 또 그 중소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인건비 비중도 크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분들의 수익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식의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 내수 부분이 아니라 한다면 주로 대기업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갑질 당한다고 하는 불공정 거래 해서 거기서 좀 더 이분들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식의 조건을 마련한다든가 네. 아니면 또 서비스 분야 관련해서는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서 좀 공정한 어떤 수익성을 보장한다든가 아니면 카드 수수료 이런 식으로 그들이 좀 더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현재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좀 함께 풀어주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몫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2020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15.7%라고 하는 만 원대에 굉장히 좀 급상승하는 부분도 저는 그건 인정이 되니 네. 그런 경우에 이를테면 그 아주 영세 사업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제 내지는 4대 보험에 대한 1년에 네. 그 한시적인 어떤 감면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그래서 좀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식의 좀 재정적인 지원도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허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대기업 어떻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이 문제로부터 보호해 줄 것인가 그 지원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불공정 거래나 갑질 이런 거는요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 해요. 결국 이 대기업이나 공정거래위원회겠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당장 영세 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고 일자리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기반이 망가지거든요. 전체적인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뚝은 밑에서부터 무너지거든요. 그럼 대기업이 납품 단가에 다 반영이 되면 대기업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문제는 이거를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해석이나 정책 기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예. 왜냐하면 가구당으로 바꿔주자, 가구당. 그리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빈곤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에다가 두고 소득을 늘려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단일 최저임금제거든요. 단일 최저임금제에 어떤 네. 일을 하고 어느 지역이건 무조건 6,470원입니다. 그리고 10,000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화시키자. 그런데 이걸 노동계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빈곤 가정에 대해서 근로장려 세제 같은 건 이미 2008년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거를 실효성을 높여주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지. 그냥 만 원 하니까 이게 국제적으로는 낮은 수준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프레임워크가 너무 갇혀 있다는 거죠. 만 원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네. 정부도 그렇고. 예, 뭐 사실은 아까 허 교수님께서 지금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걸 좀 다뤄볼까 했었는데 예. 제한된 시간에 다시 꺼내기를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이 조금 논의가 됐던 것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계속 이제 노사 간에 또 공익위원 포함해가지고 서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데 마침 또 이번 정부는 늦게 시작해가지고 애초에 또 임금위원회 가동도 늦게 됐단 말이죠. 예.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될까요? 이번에 허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정리하는 단계이신가요? 예, 예. 이후에 또 주문할 사항이 몇 개 또 추가로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 일종의 노사정 같은 것인데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도 어떻게든 결론이 낼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익위원 정부 입장이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익위원 9분의 문제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입법 발의된 게 25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부 관련 그 입법들이요? 내용을 보면은 공익위원을 뭐 국회에서 추천한다, 뭐 어디서 추천한다, 청년위원 집어넣어라. 거기다가 처벌 강화해라. 2천만 원, 5천만 원으로 해라. 사업주 처벌하라는 거거든요.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럼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금 13%가 넘는 저 많은 지키지 못하는 이 제도를 더 만들어서 자꾸 높이는 것, 강화하는 것, 그게 이제 포퓰리즘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네. 왜냐하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돈이라는 게, 월급이라는 게 나가는 것인데, 그다음에 지금 이 산업계에 이렇게 과도하게 인상을 하게 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저소득층의 그 소득을 늘려주면은 소비가 늘어난다. 일정 부분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외 의존도가, 무역 의존도가 70%인 나라거든요. 네. 중국의 35%, 일본의 30%대보다 훨씬 높아요. 그럴 경우에 경제 전반에 그대로 이 효과가 돌아올 것인가? 그대로 비례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인들 200만 명이 갖고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일부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런 그 역기능이 더 클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박 교수님 그러면요, 짧게요. 단답으로요. 예. 지금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10,000원 제시했고,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서는 6,625원 제시했는데 어느 선에서 서로 접점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건 뭐 예년 수준 정도나 비율로 봐서요? 예, 예년 수준 정도가 상당히 8.6%, 6,030원에서 6,470원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7,000원, 뭐 물론 저는 뭐 바라는 건 그건 아니지만, 예. 좀 현실화할 필요는 있지만, 네, 최저임금 협상 접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것인가? 문제. 현실적인 거는 어차피 밀당이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뭐 가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예. 2020년까지 이 10,000원을 하나의 우리 사회를 바꾸는 하나의 목표로 설정을 해보자. 예. 그러면서 올해 그의 첫 걸음인 15.7%를 좀 올려보면서 아하. 그러면서 여러 우려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한 보완책으로 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중소업체에 대해서 그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도 같이 꾸려보면서 네. 올해 한 해 어떻게 15.7%를 올렸더니 우리 사회가 크게 우려하시듯이 그런 많은 문제가 봉착이 되는지 아니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올해 첫 스타트를 좀 끊어보는 것도 예. 그거는 뭐 현 정부의 새 정부의 어떤 공약이기도 하지만은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우리가 합의가 나름대로 있는 만큼 한번 그렇게 움직여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 제도 개선의 문제는 사실 오늘 시간 제한되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제도 개선 앞서 포함해서요. 짧게 공익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허 교수님은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공익위원이 또 사실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이번에 노동계가 뒤늦게 그 최저임금위원회를 참여했던 것이 공익위원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보수 정권 정부의 눈치 보느라고 임금 올릴 걸 못 올렸다 하면서 민주노총이라든가 노동계 대표가 참여 안 하다가 이번에 새로 이제 들어가면서 공익위원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보다 중립적이고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사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식으로 좀 틀을 만드는 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과거에는 그게 로맨스고 지금은 또 공익위원이 이게 잘못된다라는 식의 얘기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너무 좀 호도하는 식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아울러서는 이제 오늘 논의 중에 빠진 것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우리가 98년 이후에 계속 악화되어 왔어요. 격차 문제죠. 그 얘기는 우리가 국부를 생산하면은 기업이 가져가는 거, 또 정부가 세금이라든가 정부가 쓰는 목,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몫인데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최저임금 올리고 뭐 올렸다 해가지고 계속 그 기업들한테 주는 몫이 안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떨어지면서 그만큼 근로자들의 몫이 전체 분포에서 나아진다는 얘기고 그중에서도 지금 저소득,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그만큼 생활이 힘들 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밑바닥서부터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는 식의 구조가 아닌 대기업들 마찬가지고 그게 아닌 좀 바닥 사람들한테 훈하게 소득이 좀 남겨지고 또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몫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정책 기준이나 수단이 되는 것이 최저임금인 만큼 그런 식의 스타트가 올해 좀 잘 펼쳐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짧게 해주시죠. 이 경제는요. 그 이번에 한번 해보고 그 시행착오가 안 됩니다.
한번 제도로 바꿔지면 돌리는데 어려운 것이고요. 우선 그 최저임금 개정안은요, 제가 뭐 이거를 그런 우려가 아니고 지금 여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걸 보면요, 통상임금의 몇 프로, 처벌 강화, 지자체 생활임금 보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25개 안건이. 과거에도요, 근로시간 단축하면 기업들이 당장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지금 나라 망한다, 경제 망한다는 얘기를 수술이 그리고 들었어요. 이 교수님 근데 그 숫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돌아가고 오히려 그 최저임금 올리면서 사람들한테 소득이 올리면 그만큼 쓸 돈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그만큼 그들이 수익이라든가 내지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도 생각을 하자고요. 노동소득 분배율을 말씀하셨는데요. 노동소득 분배율이 현재 몇 %라고 생각하세요?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것은 국가가 1년간 전체 만들어낸 소득 가운데 근로자에게 돌아간 보수의 비율이에요. 그걸 노동소득의 분배라고 그러죠. 분배율 몇 %라고 악화됐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90몇 년에부터 악화됐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20년째. 너무 숫자로 64%예요. 64%이고 우리나라가 낮다고 하는데 낮은 이유는요,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서 그래요. 분모가 커서 그래요. 분모가. 그걸 들여다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자영업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악화되지는 않았어요. 20년 동안 60%대 머물고 있거든요. 그 있는 객관적인 한국은행 데이터도 있고 물론 제가 오늘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분명히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다른 얘기를 하시게 되면 논의 출발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악화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생산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목 나누기가 지나치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온 것이 지난 10여 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통해서도 모든 아무튼 소득을 좀 올리는 그런 식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시간이 짧아서요. 국회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제안 진행되고 있는 입법 추진 과정, 아까 공익위원회 구성에 관한 또 새로운 제안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부분 뭐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은 마지막 좀 같이 포함해서요. 오늘 두 분 토론 길게 해주셨는데 중요한 점을 강조해 주시면서 아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부터 먼저 하시죠. 예, 최저임금은 제가 거듭 밝혔듯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그런 이중구조 양극화를 좀 바꿔나가고 약자들 좀 소득을 올릴 필요가 있는 저소득층한테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작용이 되는 것인 만큼 또 그렇게 새 정부가 그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 하니 그런 점에서 올해는 좀 그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좀 실행토록 가고 물론 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또 그 사업자들이 생길 때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따뜻하게 여러 가지 보완책을 좀 잘 강구해서 또 이런 좀 파급이라든가 후유증이 좀 덜할 수 있게끔 좀 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허영 교수님.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사실 노사 대립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들의 생계가 걸리고 생존의 문제가 된 거지요. 지금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산입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겠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낮지도 않고 또 그나마 지금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는 게 오해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이 최저임금 문제는 지역별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업종별로도 이거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노동계에서는 이게 투쟁의 전열이 흔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장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현실적인 방안, 업종 간의 차이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지역 간의 그 임금 수준, 생계비도 고려해야 되는 이런 좀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결국은 국회 아까 뒷받침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회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지금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지혜로운 해법 무엇인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도 고민해야 되겠고요. 추가적인 입법 뒷받침도 국회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직원직설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